네, 안녕하세요. 한윤석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5G에 대한 인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5G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5G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간단하게 그 베이스 지식을 좀 쉐어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프라이빗 5G가 어떻게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고 런칭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뭔지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 세션으로 저희가 이제 그 5G에서 인증 방법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희 에어큐브에서 준비한 그 방안을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에서 이제 채널 주파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서버 6라고 해가지고 6GHz대 이해야 대역하고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28GHz 대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3.5GHz 때는 이제 기존의 이동통신 벤더들이 이제 LG, KT, SKT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림과 같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GHz 때인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800MHz씩 3개사가 돈을 내고 할당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5G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서버 6 쪽에는 이제 4.7GHz 대역, 그리고 28GHz 대역에서는 이제 SKT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그 이후 부분들을 이제 600MHz를 받아가지고 이제 프라이빗 5G 영역으로 쓰게 됐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얘기했죠. 더 4G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초저 지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4G 대비 10배 이상 더 딜레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초연결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물리적인 커버리지에 훨씬 많은 노드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 한 10배 정도 혹은 100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철학이 완성됐을 때 이제 오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5G를 시작했는데, 그 5G가 이제 저희 나라도 한 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사실 4G에 비해서 그다지 왜 5G가 필요하냐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만큼 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시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이유들을 좀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프라이빗 5G가 새롭게 이슈가 되는지도 이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5G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큰 구성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이제 텔코의 그런 서비스망을 그대로 연결하는 공중망을 통합하는 방식하고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프라이빗 5G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5G 특화망이라고 얘기하고 상품 브랜드명으로는 이응 5G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 그러니까 독립적인 프라이빗 5G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을 좀 보면 특화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라이빗 5G 같은 경우는 일정 특정 공간에서만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로케이션 오너의 이제 어떤 니드에 맞춰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래서 일단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또 저렴한 구축 비용으로 효과적인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5G 네트워크는 일반 이제 저희가 많이 흔히 보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나 뭐 랜 같은 서비스에 비해서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데, 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란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하고 유저 플레인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유저 플레인이 데이터 네트워크에 해당하는데, 그 유저 플레인의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하거나 이제 라우팅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플레인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반 데이터 네트워크에 비해서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면서 엔드 노드의 어떤 그런 트래픽 니드에 적합하도록 동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빠른 속도로 로밍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세션 모빌리티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시그니스하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유저 플레인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이제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고요. 그리고 해당 이제 이 세션을 통해서 5G 란이 일반 이더넷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UPF가 일종의 이제 세션에 대한 앵커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회사 네트워크는 UPF의 백홀 부분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까이에 연결해서 쓰는 것을 이제 우리가 MNIC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뭐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나 뭐 모바일 엣지 컴퓨팅 뭐 이런 얘기들로 하는데, 어찌됐거나 그 서비스 엣지에 가깝게 서버를 놔서 실제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얼타임 적절한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을 내부 코어망으로 보내지 않고 엣지에서 처리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토콜 스택을 보면, 그래서 아까 이제 유저 플레인 펑션을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UPF 앞단은 실제 이제 5G 랜 프로토콜에 의해서 라디오 데이터들을 송수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인캡슐레이션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PDU 레이어로 해가지고 UPF까지 옵니다. UPF에서 그 이제 GTB 터널을 까면 그 안에 이제 그대로 이더넷 프레임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N6라고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아랫단은 그냥 일반 스위치 밑에 달려있는 노드들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 보면 이제 이게 보시라는 회사의 사례고요. 에릭슨이라는 장비로 구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보시 네트워크 공장이, 실제 보시 공장이 이제 그런 머신에 의해서 자동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AGV라고 그 이동형 그런 비클이 있죠. 그걸 추가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비클이 와이어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려면,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인더스트리얼 머신에 어떤 재료나 생산한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사람의 손이 적게 가는 무인 공장처럼 운영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5G로 공장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굳이 와이어리스인데 5G 필요가 있냐?
와이파이는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자동화된 이 지능형 이동 수단이 자유롭게 돌려면, 움직이려면 이제 실시간적인 어떤 센싱에 의한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대량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주고받으려면 좀 대역폭이 크면서도 실시간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리얼타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데, 와이파이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생산에 있어서 이제 한 번의 에러는 막대한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G 같은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그림에서처럼 이제 UPF 단의 그 엣지 컴퓨팅으로 이제 그 AGV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를 서비스로 올려서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제 국내 사례인데, 국내는 이제 이응 5G라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자료라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일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제 그 아래에 보이는 이런 로봇, 이동형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뭔가 서비스를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응 5G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LG CNS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 이동 로봇이나 AI 관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5G 서비스를 하고요.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원료 자동화, 그다음에 관리 관제를 위해서 쓰고 있고, 네이블 같은 경우가 이제 의료, 그다음에 CJ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위해서 이응 5G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이제 11월 기준으로 이제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분들인데요. 이제 할당이라고 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받았지만 그걸 제3자에게 서비스로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요. 주파수 지정은 이제 그 회사 자체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전부 다 이제 한 15개국 되는데, 다 구축한 건 아니고 아마 지금 주파수만 할당받은 상태인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구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효과적으로 그 확장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게 올해 초인가 나왔던 거거든요. 과기부하고 이제 외교부에서 5G 정부망이라고 이제 구축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큰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참여하는 회사들이 좀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KT가 된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보면 이제 여기는 다른 데는 보면 이제 이동성과 고속의 데이터 때문에 5G를 구축하는데, 이 정부망은 좀 그런 일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사용자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노트북을 이제 5G로 연결해서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러니까 스마트 오피스 개념으로 확장을 하는 거고, 사내에 이제 유선을 없애겠다, 와이어리스화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5G냐 와이파이 하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정부 와이파이는 정부의 어떤 그런 보안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국정원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에 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대안으로 5G를 선택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보안 요구사항에 보면 사용자 식별, 그리고 사용자 인증, 2차 인증 이런 거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이제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5G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고
실제 이제 강력한 인증 방식들이 있는데 왜 사용자 인증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따로 나왔을까?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5G 인증 절차는 보통 이제 5G 아카 혹은 EAP 아카라고 하는 이제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디바이스, 유저 이퀴브먼트라고 하는데 그 디바이스가 파워가 온 되면 자동으로 이제 어태치가 되면서 NAS 메시지를 통해서 인증 절차를 다 수행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AUS 펑션이 이제 Authentication 서버 펑션인데 그 서버에 의해서 이제 인증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몇 밀리세컨드 이내에 인증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유심에 의한 단말기 인증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 사용자 인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그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노트북에 5G 동글을 끼워서 이제 5G 네트워크에 연결한다고 했을 때 그 5G USB 동글을 다른 PC에 꽂아도 동일하게 이제 5G 네트워크에 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동일한 유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썼던 사람과 지금 쓰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유저 인증에 대한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5G 사용자에 대한, 그러니까 5G 디바이스에 대한 게 아니고 사용자에 대한 통합 인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통합 인증을 파이도 인증을 엮어서 구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5G 네트워크를 보면 이제 프라이빗하게 구성하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에 필요한 어떤 네트워크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 플레인에 필요한 네트워크 요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좀 일반 엔터프라이즈에서 구축하기 쉽도록 하드웨어 원박스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가상화 시키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도커 기반으로 이렇게 돌도록 보통은 구현하고, 실제 각 펑션들 간의 인터페이스는 이제 HTTP2를 사용합니다. 레스트하게 API를 구성해서 호출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UPF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저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중요한 네트워크 펑션이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에 있는 이제 솔루션 중에 인프론트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UPF에 어규멘티드 됩니다. 그래서 실제 UPF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좀 추가적인 어떤 펑션으로 저희하고 인터페이스하도록 동작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UPF 벤더가 저희하고 협업이 잘 안 되면,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저희하고 협업이 이제 될 업체하고 이제 얘기된 그림이고, 근데 이제 안 된다 하면 그 UPF 그 백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쪽에 이제 저희 그 인프론트 장비가 인라인 형태로 이제 어태치 돼가지고요. 실제 이제 UPF를 넘어오는, 아까 터널링 돼서 엔드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터널링 돼서 넘어오는 그 패킷을 잡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애드온 돼 있는 펑션을 추가적으로 구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엠니시나 로컬 네트워크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파이어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탈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실제 그 유저 이퀴프먼트에서 사용자 신원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인증 로그인 웹 화면 형태의 구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V프론트하고 V프론트가 이제 서버로, 인증 서버로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려놓은 게
이제 바이프론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저희 회사에서 인증 및 그 폴리시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폴리시를 관리하는 그런 서버고요. V프론트가 이제 투팩터 어센티케이션 하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파이도 기반의 어떤 이런 유저 인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V프론트하고 바이프론트가 같이 이제 동작할 수 있도록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이퀴프먼트 단에는 이제 저희 그 파이도 인증이 가능한 그런 큐브 로그인이라는 서비스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5G망이 아니고 와이파이 망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 이제 바이프론트 제품군들이 어떻게 디플로이 되는지 하드웨어 구성들을 간략하게 그려놓은 건데요. 먼저 이제 뭐 유선 사용자에 대한 것들은 이제 유선 그 스위치 장비에 업링크를 미러링해서 해당 패킷들을 저희가 검출해서 인증을 제어하도록 하는 이제 인프론트 장비 센서를 놓고요. 무선 접속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랜 컨트롤러 쪽으로 모든 무선 트래픽이 인캡슐레이션 돼서 올라오거든요. 이제 보통 그 터널링 프로토콜 케밥이라고 하는데 그 터널링 돼서 이제 무선랜 컨트롤러까지 와서 무선랜 컨트롤러에서 디캡슐레이션 돼서 이제 이더넷 프레임으로 해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인프론트가 미러링해서 패킷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여기 무선랜 컨트롤러 위치를 그냥 UPF라고 보셔도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프론트는 이제 단말을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단말,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어떤 유저, 사용자가 이제 바인딩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보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특정 그 유저 디바이스에 어떤 사용자가 인증했는지 그 인증을 자연스럽게 수행해서 그걸 매핑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을 이제 좀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락킹 페이지를 띄웁니다. 그래서 최초에 접속했을 때 이 블락킹 페이지에서 인증을 거쳐서 그런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대한 바인딩을 해줍니다. 이제 파이도 관련된 부분을 넣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유저 디바이스가 부팅이 되면 5G 랜 관련된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그 유저 이퀴프먼트에 대한 어태치나 그 아카 인증이 끝나고요. 그래서 인증이 다 끝나면 그 SMF 펑션에 의해서 실제 세션이 얼로케이션 되면서 UPF까지 이제 그 기본적인 패켓의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UPF 내에서 이루어진 펑션은 실제 저희 장비가 없다면 이제 바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인프론트 펑션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HTTP 패킷이 블락킹 되면서 이제 리다이렉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정보를 이제 포탈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을 때 이제 웹 어센을 사용해서 실제 이제 파이도 레지스트리까지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도2 인증이 끝나면 이제 억세스 토큰이 내려가게 되겠고요. 억세스 토큰을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세션 베리파이를 해서 그 내부 네트워크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이제 사용자 확인을 위한 그런 포탈 로그인 페이지가 있고 이제 사용자가 확인이 되면 그 사용자의 정보를 아까 그 UDF로부터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UDF에서 가져와서 이제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큐브 로그인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URL을
보내주고요. URL을 클릭하면 이제 그 사용자의 그 핸드폰에 모바일 저희 큐브 로그인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큐브 로그인을 이용해서 이제 파이도 레지스트레이션을 수행하면 이제 이 사용자는 이후부터 파이도 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뭐 인증도 그렇고 또 이제 5G 디바이스 중에 아까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IoT 디바이스들은 사실 그 사용자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물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는 채로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그 IoT 디바이스에 대한 바인딩은 뭐 어떻게 처리하냐. 물론 이제 브라우저가 있다 하더라도 이 푸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전 절차는 비슷하고요. 일단 리다이렉션 받으면 UE 정보를 저희가 이제 UDM에서 확인을 하면 그 유저 정보가 UE 정보가 얘는 이 디바이스의 오너, 이 IoT 디바이스의 오너가 따로 있고 그 오너의 밸리데이션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기계 디바이스 인증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큐브 로그인 유저 디바이스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큐브 로그인으로 인증 요청을 원합니다. 파이도 인증 처리하기 해서 인증이 성공하면 그때 실제 유저의 베리피케이션이 끝난 유저 이퀴프먼트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션에 들어오면 이제 똑같이 세션 베리파이를 통해 이제 내부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큐브 로그인 앱인데요. 푸시로 이렇게 알람이 옵니다. 오면 이제 인증 요청 내용을 확인해서 이게 내가 등록한 장비다 혹은 내가 등록한 서비스다 이런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서비스가 맞으면 이제 인증 오케이를 하려고 하면 이제 파이도 인증을 요구하게 되고 파이도 인증이 끝나면 이렇게 인증 완료가 되고 내가 그동안 인증했던 내역을 큐브 로그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하나만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음 5G 같은 걸 구성을 하죠. 이제 보통 스몰셀 혹은 피코셀이라고 해가지고 한 회사 내부에 이제 와이어리스를 구성하는 건데 왜 와이파이는 아니고 그 5G일까? 전파 사용료도 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조금 합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5G 인증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마켓 시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프로핏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확신이 안 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꼭 5G여야 되나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속도를 보면 이제 보시겠지만 조만간 이제 와이파이 7이 나올 텐데 속도가 이제 46GBps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속도는 체감 속도는 1기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5G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느끼는 속도가 한 100Mbps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빠른 엣지 노드를 갖는 거죠. 5G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연 지금의 만약에 5G를 도입하는 니드가 단순하게 스루풋이라면 실제 5G로 갈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고 지금까지 그 텔코 사업자들이 5G를 서비스한다 했지만 매크로 커버리지인 3.5GHz만 깔고 밀리미터 웨이브 쪽은 거의 투자를 안 하는 이유도
이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사업성을 확실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 전까지 왔던 레거시한 어떤 그런 사업적인 모델, 그냥 더 빠르다, 그 이슈를 가지고 세일링하기에는 5G가 조금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이슈만을 가지고 이제 좀 셀링을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이슈는 와이파이 7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만한 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뭐 세 가지 꼭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꼭지 중에 뭐 초저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더 큰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 같은 그런 이슈들은 실질적으로 와이파이 7을 크게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약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5G의 어떤 가용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EM5G에서 네이버가 처음 시도한 게 로봇이었다는 데서 나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보시도 보면 이동형 비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 환경에서는, 노트북을 들고 업무를 하는 환경에서는 실제 5G의 위용성은 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IoT나 또 사람이 되지 않는 머신에 의한 작업 환경, 그게 더 급속도로 퍼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라는 이슈만으로 계속 5G를 드라이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제가 할 고민은 사실은 아닌데, 어찌됐거나 그 5G를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휴먼을 빼고 띵스에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업무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계에 맡기며 실제 우리의 삶은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고민한다면 5G는 의미 있는 시장이고 그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